상대성 이론하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는 수능 자체에서 이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들보다는 공식성의 상대성이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충이 되어야 돼.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유투명 L 쪽에서는 시간 지연 현상이 좀 많이 비중이 좀 축소가 되어 있어요. 축소되어 있는데 자, 과정을 잘 봐주세요. 이거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 나오면. 자, 여기 어떤 거울이 하나 있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거울과 거울 사이에 거리는 L0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한쪽 거울면에서 빛이 발사되죠. 자, 빛이 발사되면 빛이 건너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더니 T0라는 시간이 걸렸죠. T0는 책에서 델타 스몰 T0라고 많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스몰 T 하면 보통 시각을 얘기해주고 델타 T 하게 되면은 시간 간격 그리고 라지 T 해도 시간 간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면 L0라는 요점은 얼마가 돼? 2분의 C 라지 T 제로라는 값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나타났고 학교 선생님들은 델타 T 제로라고 쓰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평균을 갈 때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자, 한편 이 거울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켜볼게요. 유일한 속도로 이동을 시킬 때 자, 이동시키면서 빛을 발사하게 되면 자, 이 거울들은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빛이 거울의 한 점에서 출발해서 자, 건너편에서 발사돼서 도달하게 되는 자, 이 시각을 뭐라고? 라지 T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노란 아이의 경로는 빛의 속도는 항상 C로 진행하기 때문에 노란 경로는 얼마가 되지? CT0가 되겠지. CT가 되겠지. 빛이 이동한 거리는 CT가 돼. 자, 이거에 대해서 거울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 이동했죠? 거울 이동한 거리는 VT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 되게 웃긴 문제인데 이게 너네들 사기 중학교 3학년 때 인천시 수학과 경시대에 나왔던 문제야. 애들이 이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답이 CT, VT 구하는 걸 안 구했어. 상대성 이론이니까 안 해야지. 바보들. 그래서 인천에 마친 애가 아무도 없었어. 대박 아니니? 아무도 없었어. 바보들. 자, 이때 이것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얘 절반을 끊어보도록 하죠. 자, 절반을 잘라서 지금 만들겠습니다. 자, 이 거리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CT가 되겠고 이 거리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GT가 되겠고 이 거리는 L0가 되겠지. L0가 돼서 얘는 2분의 1 CT 제로가 됩니다. 책에서 되게 복잡하게 전개하는데 실제 이거 전개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자, 피타고라 정리해서 2분의 1 CT의 제곱은 많은 사람이 형준이 안 보고 누가 나니? 여덟 두 명은 아니? 좀 이따 물어볼 것 같아서 광무기가 나구나.
끝난 사람. 아직 안 한 사람. 얼마네? 2월달에 의미가 없잖아. 우리나라 학교 오래 잡아놓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고 또 2분의 1 VT에 이게 전체 제곱이 되고 또 2분의 1 CT 제곱의 제곱이라는 값이 됐어요. 그 다음 2분의 1은 모두 지워지지. 자, 지워져 버리고 3을 이항시키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곱하기 T제곱이라는 값이 C제곱 T제곱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T제곱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T제곱이라는 녀석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곱하기 T제곱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곱하기 T제곱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시각은 바깥쪽의 관찰자가 안쪽 관찰자에 대해서 측정한 시각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곱하기 T제곱이라는 값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을 흔히 뭐라고 쓴다고? 감마 T제곱이라고 쓴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감마라는 값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인데 이 값을 우리는 로런츠 인자라고. 그리고 항상 이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편 얘는 C보다 클 수는 없겠지. C보다 크면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리적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또 베타라는 값을 얘기하는 데에는 C분의 V로 흔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속도인자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속도인자라고 생각할 때 보통 물리원이나 일반 물리까지도 베타는 거의 소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몇몇 특별한 감마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이 사용하는 감마값이야. 만약에 어떤 물체의 속력이 0.6C라고 가정해보자. 0.6C가 들어가면 얘는 뭐가 돼버리지? 0.6C면 1마이너스 0.6C니까 0.64가 돼버리지? 0.8이 돼버리니까 얘는 4분의 5라는 값이 돼버리지. 감마값이 4분의 5라는 값이 돼버리지. 미리 계산해놓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감마값. 그때 쓰면 당황하니까 감마값은 속력이 주어지면 미리 한번 계산해놔. 자, 그 다음에 V라는 녀석이 0.8C가 되는 게 있어. 0.8C가 돼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리지? 0.64니까 0.36이니까 0.6분의 루트 0.6분의 1이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 3분의 5라는 값을 갖겠지. 그래서 얘는 3분의 5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암산이 가능한 현수한테 물어본 게 만약에 V라는 값이 0.955C래. 감마가 얼마죠? 10. 얘는 약 10이 돼버립니다. 약 10으로 써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호하는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 선호하는 값들이 틀려. 선호하는 속력이 틀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선생님 10이 제일 편해서 10 쓰는 어떤 선생님은 100 쓰는 선생님도 계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마값이 10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녀석의 해석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가 가만히 정지한 거울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자, 이 로켓이 있어. 로켓 안에 거울이 있었다라고 가정할 때, 자, 이 로켓은 어떤 속력으로 달리든지 뭐 하든지 간에 이 안에 있는 관찰자는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이 로켓이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이 아이가 관성 기준 틀 내에 있다면, 즉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운동한다면 그 개 내의 관찰자는 자기 자신이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힘도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때 측정한 시각이 T0라고 할 거지.
이 t0 값들을 우리는 흔히 고유 시간이라고 해. 정지 좌표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 물체의 측정 시간, 어떤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항상 고유 시간이라고 표현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바깥쪽 관찰자가 바라볼 때는 얘는 다른 움직임을 갖고 있어. 자, 어떻게 되고 있지? 얘가 앞쪽으로 V라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앞쪽으로 V라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대. 자, 이렇게 진행하는 이러한 우주선 내 시간을 관찰할 때 이 사람이 관찰할 시간은 T가 되는데 그게 경마 T0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관찰자 안의 시간을 각종 관찰자가 보면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 자, 한편 자, 길이 수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수축. 다 지워됩니까? PC 광수로 가면 계속 방송으로 가면은요. 가려고 수영 안 해요. PC 거울에 거울에? 수영 안 해요. 그거 지난번에 어떤 상태로 가도 빛의 속도 똑같다고 얘기 안 했니? 아, 얘기했잖아. 이렇게 거울 보고 가면은 잘못된 얘기가 내 얼굴을 못 보잖아. 아니요. 빛이 가는 동안에 나도 빛의 속도로 가면 저는 실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서 광수로 가면 어. 빛변 길이도 CT 근데 아주 안타깝게도 우주선은 방송으로 갈 수가 없죠. 방송으로 가는 순간에 감마값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0이 돼버리지. 0이 돼버려요? 0대가 돼버려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빛의 속도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이런 시간 지연이 비단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도 시간 지연 현상이라는 게 생기거든. 슈바르트 슐트 반지름이라는 그 위치에 가게 되면 그 4번의 직경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는요 중력이 미치는 시간 지연이 0이 돼버려요. 시간 지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이 0이 돼버려. 시간이 멈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간이 역행하지 않을까? 라는 추정을 스티븐 호킹이 했었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자신 있게 시간 여행 가능하다. 현재에서 과거로 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죠. 실제로 현재에서 과거는 가지만 과거에서 현재로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면 돌아올 수는 없어요. 왜요? 과거에 가갖고 박수평질해놓고 미리 와서 편하게 살겠다고? 여러분들 뭐 봤을 거야 아마.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모르겠어. 인터스텔라를 보면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인공과 같이 승무원을 했던 어떤 여자가 나쁜 어떤 다른 녀석이 어떤 행성에 떨어졌지. 걔가 거짓 신호를 보내지. 그래서 간단 말이야. 가갖고 우여곡절 끝에 그놈을 버리고 탈출을 하게 되지. 탈출해서 모선에 왔더니 어떤 현상이 생겨니? 모선으로 들어왔더니 원래 모선에 남아있던 승무원이 폭삭 늙어버렸지. 나이가 훌쩍 먹어버렸단 말이야. 중력에 의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난 거야. 아시겠어요? 중력에 의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결국엔 또 돌아왔더니 딸이 또 폭삭 늙어서 딸이 임종을 시켜야 되지. 너무 안 봤구나. 봤어요? 과학 공부할 때 재미난 영화 2개가 있지. 인터스텔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대론을 여태까지 묘사한 영화들 중에도 드라마 중에 가장 상대론에 근접하게 묘사한 영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적인 상황에서 과학 이론이 가장 많이 도입된 것은 마션이라는 영화. 그 마션 영화는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고 있어.
옛날에 과거에 방문에서 주제로 많이 이용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화성에서 자기 똥을 이용해서 감자를 키워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런 사실을 알게 됐지. 화성은 대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천체의 물체들이 떨어지게 되면 타격을 엄청나게 크게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어때요? 탈출 속도가 작다는 거. 대기를 벗어날 때 공기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대기 성분이 적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도 우주전 손상이 거의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탈출 장면에서 작용 반작용을 이용하죠. 자기 우주선의 공기 탱크를 끊어버리지. 그 반작용으로 탈출에 성공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과거리가 진짜 많이 숨어있는 영화입니다. 좀 재밌게 쓴 영화 같아요. 근데 참고로 마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았다. 왜? 지루하잖아. 인터스텔라 지루하죠.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세요. 하이라이트. 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던 영화가 있어요. 집에 들어.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러닝타임이 그거 3시간이에요. 되게 지겨워. 아침 일찍 조조로 갔어요. 그래서 기장을 해서 조조 갔다가 3시간 러닝타임에 2시간 50분을 잔 것 같아요. 조조니까 시부 갔더니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봤어요. 누워서 잤어요. 이제 다 치워놓고 누워서 잤어요. 아마 그 3가지 잔 영화 중에 가장 오래 잔 영화가. 그 다음에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못 본 영화가 있어요. 띵동 모자를 뽑아주세요. 막 저쪽으로. 그거 나오고 나서 출입문 들어가가 뭐 이거 나오다가 잠이 들었어. 그리고 갑자기 불이 켜지는 거야. 끝났대. 주인공이 누군지도 몰라.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것 같은데. 툰가? 그 아예 그냥 잤어요. 영화가 임팩트도 없고. 근데 잔 이유가 사실 따로 있지. 아침에 6시까지 술을 먹었어. 그리고 10시에 가서 보기 시작했으니 핫도그 하나 먹고 자니까 배고프고 좋구나. 자, 3번째 길이 수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길이 수축. 자,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어떤 막대기의 길이를 측정할 거예요. 이 막대기의 길이는 엄청나게 길어요. 수광초래 막대기. 얘를 막대기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해보자. 막대기 측정은 몇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2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자, 이 로켓 이 막대기의 맨 앞쪽에 시간을 0초로 맞추는 거. 이 로켓이 V라는 속도로 지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로켓의 이 막대기가 가장 끝부분이 자, 시계를 지나는 순간의 시간을 측정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같은 좌표계도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시계는 정지해 있고 로켓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간편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로켓을 이용하지. 자, 막대를 로켓에 실었어요. 그래서 로켓이 V라는 속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로켓 안에서 측정한 막대의 길이는 고유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같은 좌표에서 측정한 길이기 때문에 L제곱. 로켓과 움직이는 같은 좌표를 지정하는 거고. 하지만 시간은 어디의 시간이지? 바깥쪽 시간이란 말이야. 로켓의 바깥쪽 시간이라 T가 되겠지. 지날 때 시간이니까 T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때 측정할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켓이 너무 길어야 되네. 로켓이 길게 싫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안해봐. 이 방법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시계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겠지. 자, 시계를 로켓에 실어요. 자, 로켓에 실어서 이 시간을 추정하는 관찰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V라는 속도로 이동시켰어요. 이 길이는 로켓 바깥쪽의 길이네. 관찰자 바깥쪽에, 관찰자가 아닌 쪽의 길이니까 얘는 L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시계가 이곳을 지나는 순간에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V 시간이니까 뭐가 되지? T제로가 되죠. 오케이? 자, 이 두 관계를 이용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L0라는 길이는 V라는 속도로 T 동안 걷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자, 또한 L이라는 값은 V라는 속도로 T0 동안 걷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각각의 관찰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야? 관찰자가 주장하게 돼. 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의 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이거분의 이거를 한번 해볼까? 이거분의 이거 해보면 얘는 L분의 L0라는 값은 VV 지워지고 T0분의 T라는 값이 되어버리지. 자, 이때 T라는 값은 시간 지연에 의해서 감마 T0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돼? 감마가 되어버린다. 자, 따라서 이 바깥쪽에서 측정한 로켓 안쪽에서의 물체의 길이는 감마분의 L0가 되는데 감마 값은 항상 1보다 크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L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아까 좌표에서 볼 때 움직이는 좌표 안에 있는 물체의 길이는 짧아진다. 어떤 방향으로? 횡방향으로 짧아지게 돼. 가로 방향으로 짧아지지 않고 종방향으로 짧아지고 횡방향으로는 위아래 부분은 변화가 없어. 아까 우리 시간 지연할 때 빛 거울 사이의 거리가 안 변했잖아, 그지? 그래서 진행하는 횡방향 쪽, 가로 방향 쪽에 길이 수축을 넣고 종방향 쪽에 길이 수축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해석하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부가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패러독스라고 하지. 역설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되는 거지.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얘기야.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서 동시에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났어. 자, 이때 아이 하나는 자, 이렇게 지구에서 키우기로 하고 또 하나의 아이는 우주 공간에서 키우기로 했어요. 자, 낳자마자 실어서 보냅니다. 얼마의 속도로 보냈다라고 할까? 0.995C로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0.995C로 지구를 출발시켰어요. 자,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나서 이 우주선 타고 갔던 아이가 지구로 돌아왔어요. 지구로 돌아왔어. 자, 이때 자, 이쪽에 있는 아이는 나이가 얼마가 됐지? 60살에 허리 굽진 않는데 옛날 책들은 허리 굽은 할아버지를 표현했으니까 60세 되면 할아버지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자, 이 로켓을 타고 나이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0.995C로 진행하면 감마값이 얼마가 돼버리지? 12라는 값이 돼버리지. 지구에서 60년이면 여기에서 시간이 몇 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시간 간격이 나타난단 말이야. 시간이 10배만큼 천천히 가요. 그럼 얘는 몇 살이야? 6살.
자, 이 할아버지는 60살인데 이 아이는 6살밖에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때 이 이야기를 자,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자. 누구 관점으로 볼까? 로켓의 탄 아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애기였어요. 자, 둘 다 아가인데, 자, 로켓에 탄 아이는 자기가 가니 지구가 간다라고 생각하지 상대적이니까 얼마로? 0.95C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0.95C로 진행해요. 그리고 똑같이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어요. 자, 이 지구가 로켓에 다시 와서 붙어버렸어요. 이 로켓 안에 관찰자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몇 살? 6살이어야 하고요. 자, 자기 자신은 나이가 얼마가 먹었어야 돼? 60살이 먹었어요. 60살이 먹었어요. 앞에 있는 건 지방입니다. 60살이 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위의 이야기가 맞을까? 아래 이야기가 맞을까? 서로 대립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더 맞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았는데 둘 중에 하나 사실일 거 아니에요? 누가 맞는 얘기일까요? 둘 다 맞았어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둘 다 맞으면은 안 되잖아. 둘 다 없어요. 둘 다 내가 볼 때 제 6살이고 제가 나볼 때 6살이면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 맞고 둘 중에 하나 틀리다니까. 누가 맞을까? 자, 먼저 우리 상황이 맞고요. 얘는 틀려요.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아이는 그냥 태어나게 계속 살았어. 근데 우주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힘의 변화를 느끼고 돌아온 아이는 누구야? 얘란 말이야. 얘에게 변화가 나타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구의 정비한 자리에서 본 아이가 아니다. 실제로 이게 너무 궁금해서 70년대에 나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원자 시계를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비행기에게 실었어, 제트기에. 그리고 하나는 지구에 놨어.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가고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가고 여러 번 왕복 운동을 해요. 뭐 실제로 지구한테 신호를 보내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 근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와서 시계를 비교하면 돼, 원자 시계를. 그랬더니 우주선 안에 원자 시계가 천천히 나는 걸 발견하게 됐대요. 구체적으로 수치화해갖고 실험을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쌍둥이 프로세스에서 지구 기준이 맞더라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자, 또 하나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 주제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온 주제예요. 상대론을 좀 강조해서 가르치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문제야, 이것도. 간단하게 비시계 문제를 나오기도 하고 이 길이 수축은 거의 안 나와.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쉬운 편이지. 단 2학년 때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운 후에 이 내용하고는 천차만별로 어렵게 배워. 이걸 배운 후에 문제로 또 내주게 됐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좀 복잡한 형태까지 내줄 때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비교적 쉬운 주제라 2학년 때도 나올 가능성은 있어. 자,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뮤온이라는 입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몇 가지지? 17가지 힉스 입자까지 17가지 기본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는 뮤온은 전자의 사촌이야. 전자의 사촌으로 렙톤이라고 하는 경입자 3세대 렙톤이 3세대 경입자가 바로 이 뮤온이라는 입자예요. 이 안에 2세대 입자가 뮤온이라는 입자야. 전자와 전하량이 갖고 전진량 전자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물질인데 이 뮤온은 이런 경우에 생기게 돼요.
대기권 밖에서 우주선이 날라옵니다. 아, 여기서 비행기 우주선이 아니고 태양에서 여러 가지 입자들을 외부로 방출하지요. 뭐 양성자, 중성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입자들을 외부로 방출한다는 말인데, 자, 얘는 몇 년을 주기로? 몇 년을 주기로 극심하게 내보내지? 11년을 주기로 극심하게 내보내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흑점 활동이 활발할 때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 괜히 왜 재미없어? 왜 그러고 있어? 여기도 안 들고. 한번 그런 머릿속에 입력이 돼? 원래 진짜 열심히 하는 형들이 필기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럼 여기 필기 열심히 한 사람이 둘밖에 없네? 그 열심히 하는 사람 선배들한테 꿀 시켜야 되겠다. 선배들 꿀 시키면 미국에는 때로 상당히 많이 올 텐데 그걸 알아. 많이 올 텐데. 자, 그러면 진짜 별난 선배들 많은데 직업이 진짜 다양해. 지금 법 쪽에 있는 애들도 2명인가 있지. 법대학원 나가고 법 쪽에 있는 애도 2명인가 있어. 7기 한 녀석이 있는데 지난번 보니까 법원에서 15하고 있더라. 법원에서 15하고 있어. 판사 15. 그 녀석 진짜 괜찮네. 걔 때문에 선생님 귀찮은 일을 많이 했지. 원래 고등부 물리올림피아드 손을 안 댔어. 왜? 인천과학부 애들이 2주에 한 번 나오거나 3주에 한 번 나오거나 한 달에 한 번 나왔거든 옛날에. 뭐 수업할 시간도 없어. 맨날 해도 시원찮은데 수업해달라고 하는 거를 억지로 해줬다가 나중에 그냥 안 해줘 버렸어. 나중에 안 해줬어. 그러면서 벤스 책을 손댔구만. 그때 당시 벤스 책이 제일 나와갖고 벤스 책을 손대갖고 벤스 책 가르쳤는데, 수학을 안 하고, 원래 중학교 때 수학인데 물리하겠다고 막 선생님 물리해 계속해주세요 싫어. 그러니까 결국 수학으로 돌려가고 수학으로 과학경시대에서 수학경시대 입당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녀석도 있고, 걔는 판사. 근데 변리사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10기의 여자이구나 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 그 친구가 변리사를 하고 있죠. 변리사 시험 보겠다고 한 선배도 많고,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변리사 굉장히 보내줬거든. 왜? 변리사가 지금 우리나라 소득 신고하는 게 있어. 개인 소득 신고, 사업자 개인 소득 신고하는 게 있어. 그 개인 소득액의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다가 변리사야. 변호사가 돈 버는 게 아니야. 변리사가 돈 더 많이 벌어. 그때 기준으로 약 10억 정도 번다고 했거든. 평균 신고액이 10억 정도.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 선생님 조카가 있는데, 고모네 누나의 아들이 있는데, 그냥 고대 나와갖고 변리사를 하다가 군대를 방위산업체 다니면서 제대를 하고 나서 변리사는 복귀를 안 하더라고. 야, 너 변리사 하지 이랬더니 사장만 돈 벌네. 대표 변리사만 돈 벌고 자기는 돈을 못 벌고, 진짜 보니까 맨날 밤새더라고. 맨날 밤새고 명절 때 지 할머니 나오고 고모네 와갖고 걔는 방에 들어가고 계속 자료 정리하고 있어. 외국의 특허하고 비교해야 되잖아. 유사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남의 회사 특허가 우리 회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변리사를 통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니까 힘들더라. 요즘 선생님이 바빴어요. 유학에 가면 미국의 경기가 좋을 때는 미국의 회사를 얻을 수가 있어. 회사에서 직업을 얻을 수가 있어. 비자를 변경시켜줘. 취업 비자.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눌러 있어. 한 5년 눌러 있으면 대부분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회사가 썩 괜찮은 회사라면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뭐랍니까?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오세요.
그럼 거기서 5년 다니면 우리나라에서 5년 다니면 과장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들어올 때 되게 부장이나 차장으로 들어와. 그럼 연봉 차이가 상당히 크지. 그런 걸 많이 보내줘야 돼.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계속 살아. 미국이 급여가 더 많잖아.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훨씬 더 좋으니까 또 근무 환경도 너무 좋다니까 훨씬 더 나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좋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개인 능력보다는 아무래도 백 사회는 백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품 매장에서 좋은 백을 사는 거야. 좋은 백 가지고. 세계 판매 1위던데.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매출액이 동남아에서 손해보험을 다 커버해 줬대요. 프라다에서 작년에 뻥에서 했나? 프라다에서 했나? 같은 가방을 가격을 4번 올렸어. 그래도 불티나게 팔리니까 이번에 또 올렸잖아. 그래서 줄 서 있대. 참고로 인천 롯데백화점, 터미널 롯데백화점 가면 지나가다 보니까 대기가 140명 이상이더라. 야, 140명이 다 가방 사갖고 나가면 평균 100만 원만 잡아도 얼마니? 그날 매출액이 1억 5천, 1억 4천만 원. 자, 멋진 나라야. 영국 백 좋아하는 나라. 근데 외국은 백이 아니고 개인 능력이야. 능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나중에 한국에 올 때는 높은 직급으로 오라니까. 선생님 후배 중에 하나 상무에서 전문가 돼서 전문가 있다 그랬지. 이번에 부사장 돼가서 굉장히 높고 2월달에 봐야지 인사해 줬어요. 대박이지. 부사장 되면 연봉 50억이야. 와, 50억. 지금 선생님 후배들이 그러는데 20억에서 30억은 받을 거래. 너 얼마 받니? 물어보지 못할 거 아니야. 물어보지 못하는데 지금 추정액이 20억에 30억. 근데 부사장 분들은 보통 50억 정도 받아. 자, 괜찮지 않니? 의사보다 훨씬 더 벌어. 의사는 평균 월급이 지금 1,500만 원 정도 되지? 1,500만 원 정도 돼. 병원 의사들이, 종합병원 의사들이 훨씬 낫잖아. 1,500만 원 뒤지게 모아봤자 1년이면 얼마니? 3억 정도 되니? 30억, 50억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여자는 안 될 것 같지? 선생님 대학원 때 같이 다녔던 여자가 있어. 원래 나이가 하나 많은데 타학교라고 이름 불러. 야, 누구야? 그 사람이 대학원 박사과정 마치고 삼성용건조 가고 상무까지 올라갔다가 몸이 너무 아프고 그만둔 사람이 있어. 여자들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잘 올라가. 우리나라 몇몇 회사는 개인 능력이 더 우선시하는 회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도 괜찮아. 자, 그러면 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온을 이용한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온은 미우라는 기호를 쓰고 원래는 전자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미우 마이너스라고 써주고 있어요. 자, 이 미온은 아까 얘기한 우주선,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을 해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금세 없어져요. 왜냐하면 얘들의 실험실 내 평균 수명이죠. 자, 타우라고 하는데 이 타우를 얼마? 약 2.2 마이크로초라고 합니다. 2.2 마이크로초 동안밖에 존재하지 않는 평균이. 그럼 이거보다 조금 사는 아이도 있고 이거보다 오래 사는 아이도 있겠지. 실험실내라는 것은 정지한 좌표에서 측정한 값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해수면이 있고요. 해수면으로부터 2,000m짜리 산이 있어요. 자, 이 산의 높이는 얼마라고 해? 2,000m라고. 자, 이때 미용 검출기를 산 정상 부분과 해수면에 동시에 설치했어. 이때 산 정상 부분에 측정한 미온이 100개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가정 미온 입자는 지구를 향해서 얼마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라고 할까? 0.95c로 오고 있다라고 이 가정을 할게요. 0.95c로 도달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0.95c로 오게 되면 2000m를 지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2000m는 0.995c 곱하기 t가 되겠지. 이 t는 얼마가 돼버리지? 얘는 약 6.7 마이크로 초 정도가 되는데 그냥 이거 c야 그냥 대충 3분의 2야. 3분의 2c. 그래서 얼마 쓴 거야? 6.7 쓴 거야. 진짜 계산하려는 애들 있더라고. 계산기로 실제 해봐도 그냥 0.67 얼마 나와. 그래서 이런 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얘가 2000m 도달하는데 수명보다 몇 배? 약 3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네. 그럼 바닥에 도달하는 나이는 진짜 운 좋은 나이야. 평균적으로 뭐 5개 정도 도달한다라고 가정해보자. 5개 정도 도달한다. 이게 3개 내지 5개 정도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만큼 도달한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실제로 측정한 얘는 어떨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5개 정도밖에 도달 못해. 이거는 방사능 반감기를 이용한 계산법으로 계산해 준 거야. 이스포넨셜 n 원래 개수 곱하기 이스포넨셜 감마분의 t를 갖고 계산해 준 거야. 자, 이렇게 계산했는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여기에 몇 개가 도달하는데 약 70% 정도가 도달하는 게 관찰되고 있어. 이렇게 70% 정도가 도달을 해야 돼. 이거를 해석할 방법이 난감하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선대성 이론을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했지. 자, 이 뮤는 반도 그러지 않고 우주선에 실려서 0.95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뮤 자체 입장에서 보자 했는데 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 뮤 입장에서 한번 볼게. 뮤 입장? 밖에 관찰자 입장. 지구에 대해서. 밖에 관찰자는 뮤온의 평균 수명이 파울엔에 0.2 마이크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0.95c로 오게 되면 내부에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서 안에서의 수명이 뭐가 되는 거지? 이런 값이 된다는 얘기지. 감마 곱하기 파울하는 값이 되고. 오케이? 그렇다면 이 수명은 얼마로 늘어나게 돼? 22 마이크로초라고 생각돼진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면 도달하는데 6.7 마이크로초밖에 안 걸렸어. 시간 지연에서 뮤온의 수명이 22 마이크로초가 돼버린 거야. 그럼 대부분 다 살았다는 얘기지. 운 나쁜 녀석들이 요절을 한 거야. 30%.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 지연으로 뮤온이 이렇게 많이 관찰되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어. 자, 이번에는 뮤온 입장에서 보자. 자, 뮤온의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 뮤온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뮤온 자기 자신을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지구가 오네? 지구가 와버리는데 지구가 오는데 뮤온이 바라보는 이 산은 얼마짜리 길이를 갖고 있지? 얼마짜리 길이를 갖고 있니? 이런 길이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뮤온이 바라보는 산의 높이는 얼마가 돼? 200m밖에 여기서는 2000m니까 200m밖에 안 돼. 그럼 뮤온이 통과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T'이라고 하면 T'는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되니? 0.67 마이크로초만큼이 걸리는 거야.
내 수명은 얼마야? 2.2 마이크로죠. 그거에 대해서 어때? 엄청나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이 닫아져서 살아남는 얘기야. 그래서 박계관 천자가 볼 때는 시간 지연을 이용해서 이온의 수명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안쪽관 천자가 볼 때는 누굴 이용해서 길이 수축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에 대해서 미연의 수명들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자, 한편 로런츠 변환 수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안 할게요. 학교에서도 아마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운동량 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질량 에너지의 동등성이라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량 에너지의 동등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첫 번째, 운동량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얘기해요. 자, 운동량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전적인 개념에서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전적 개념에서의 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어떤 t라는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큼 이동했지? 델타 x만큼 이동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고전적인 개념에서 운동량 p는 얼마가 되지?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 mv라고 쓸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이와 같이 나타내서 써줄 수가 있었는데 상대론적 개념에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운동량이라고 한번 살펴보자. 시간만 오전에는 물어보지. 왜 오전 시간에 물어보지 마냐면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장운동이 활발하지 않게 밤새 지냈잖아. 밤새 먹는 사람은 괜찮아. 장운동이 활발하지 않다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갑자기 사람이 세워져 있잖아. 세워지면 소화가 잘 되는 거죠. 내려가면.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학교 가면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생겨요. 아침에 빨리 가. 자, 그러면 돈이 가고 싶은 거 춥니? 왜 추워? 나도 따뜻해질 때. 나도 따뜻할 때 밤에 영하 9도 되면은 눈이 올 거랬는데 내일 오전까지 눈이 올 가능성이 높겠는데 화이트 소리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두 번째
자, 이쪽에 어떤 물체가 나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해서 실려서가 안 되지. 자,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자, 안에서 측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바깥쪽 거리를 가게 될 거야. 그치? 자, 이때 얘를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P라는 녀석은 M 곱하기 델타 T0분의 델타 X라고 되지. 오케이? 또는 이거와 다르게 어떻게 또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바깥쪽 관찰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 얘는 자기가 측정한 거리니까 뭐가 되지? 델타 x 제로가 되는 거지. 델타 x 제로라는 걸로, 자, 안에 시간을 갖고 하는 관찰자가 측정을 하게 돼. 그럼 시간은 누구를 측정하게 되니? 얘가 보는 안의 시간이니까 t라는 시간으로 측정하게 되는 거지. 맞아? 이 사람은 전달 입장에서 두 시점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고 시간을 몰라. 얘가 도착하고 얘가 출발하고 얘가 도착하는 그 시간을 모른단 말이야. 그 안쪽의 시간은 누구한테 측정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P라는 녀석은 뭐라고 쓰지? n 곱하기 델타 T, 자, T분의 델타 X0라는 식을 쓸 수밖에 없어. 즉, 두 사이의 거리와 시간을 동시에 같은 사람이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 자, 그래서 자, 위의 식을 이용하면 아래 식 이용해도 똑같은데 델타 X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델타 X는 뭐가 될까? 델타 X는 뭐가 되지? 람다 X. 어? 람다 X. 아, 델타 X 하지 말고 바깥쪽 속도를 봐야 되니까 델타 T 제로라고 해야 되겠군. 델타 T 제로는 뭐가 되니? 바깥쪽에서 얘가 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치? 자, 얘는 감마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지. 델타 T가 감마분의 델타 T 제곱가 되니까. 자, 따라서 이 경우에 P라고 하는 녀석은 M 곱하기, 자, M 곱하기 이거 심각해지는데? 감마분의 델타 T지? 자, 이게 돼버리니까 얘는 뭐가 돼? 감마분의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버려서 뭐가 돼? 감마 곱하기 M 곱하기 바깥쪽 시간에서 바깥쪽 거리니까 감마 M V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형태로 똑같이 분할시켜요. 오케이? 여기는 델타 X 제로라는 값이 뭐야? 감마? 델타 X가 돼버리니까 감마 MV라는 값으로 바로 나오게 되면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얘는 M 감마 곱하기 MV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 특성대성 이론에 대한 자, 운동량이다. 즉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MV다. 이걸 상대론적 운동량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잖아. 자, 한편 특수선대성 이론에 질량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설명해주면 좀 복잡해져갖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은 게 나중에 상대론 할 때 이걸 얘기해 주도록 할게. 정확한 개념으로. 오늘은 그냥 외우는 형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 질문. 자, 운동량의 정의에서 이 M이라는 것은 뭐가 돼? 여기 나타난 M은 누가 봐도 정지한 좌표에 대한 질량 M을 뜻해 준대.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을 비교해 보면
움직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해. 움직이는 경우에 i를 이 책은 m'이라고 썼을 거야. 원래는 정지 질량은 m0라고 쓰거든. 그래서 원래 표현으로 쓴다면 얘를 m0라고 썼어야 해. 보통 많이 쓰는 게. 그래서 M0라고 썼고, 여기서 M0를 정지 질량, 정지한 좌측에서 측정한 물체 질량이고, M이라는 것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했을 때 얘는 원래 썼던 누구와 같아야 돼? MV와 같아야 되거든. 오케이? 움직이는 녀석에 대한 질량 값을 써서 얘는 다음과 같이 하게 된대. M이라는 녀석은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M 제곱라고 써요. 즉 얘는 감마 M 제곱라고 쓸 수 있다고. 이거를 나중에 두 물체의 충돌을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 똑같은 두 물체가 달려오다가 합쳐지는 경우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상대론적인 질량 관계가 있다. 자, 또한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뒤쪽에 추가로 설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부분이나 적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결과만 기억해주면 되는 상관이 없어. 무시하고 결과만 기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해줘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이런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자, 결론을 얘기해 준다면 에너지는 이렇게 쓰되 E는 mc 제곱이라고 씁니다. 이런 꼴로 나타내 주는 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운동량은 정지 질량에 그냥 m이라고 쓸게. m0 쓸까 m 쓸까? 척자 많아지기 귀찮으니까 m이라고 쓸게. 운동량은 뭐가 돼? 감마 m v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여기에서 우리 힘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힘은 dt분의 dp라고 씁니다. ma라고 쓸 수도 있는데 ma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측정한 위치에 들어간 시간 그리고 위치들이 표현들이 달라진다는 말이야. 궁극적으로 애들 다 나중에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서로 맞게끔 변화를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FMA는 상대로 쪽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DT분의 DP는 언제나 맞는다라고 하는데, 자, 얘를 미분해보지. 자, 얘는 DT분의 D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MV라고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 T는 있지만 안에는 T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를 연색 규칙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얘는 DT분의 dV 곱하기 dV분의 D의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MVM 빼버리자. 자, V라고 쓰게 될게요. 나누기 함수의 미분네? 그치? 나누기 함수 미분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하니? 자, G분의 F'은 G 제곱분의 F' G 마이너스 FG'이라고 쓰거든. 그럼 얘가 F고 얘가 G가 되네? 그치?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M 곱하기 DT분의 DV
꼴은 MA 꼴을 갖췄네. 그치? 꼴은 MA 꼴을 갖췄지. 근데 자 여기에 다른 요소들이 분단이 있고. 자 얘의 제곱이 1 마이너스 10분의 V의 제곱이 되버렸지. 자 그 다음에 얘 V 미분하면 V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돼버리겠지. 그럼 얘만 쓰면 되겠죠. 루트 1 마이너스 10분의 V의 제곱값이 됐어. 마이너스 V 곱하기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버리지? 내분값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라는 얘기지. 그럼 뭐가 돼? 2분의 1이 나오지. 루트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에 대한 값이야. 또 뭐가 돼? 1은 상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 미분하면 V 곱하기 V에 대해서 미분하면 V 나누다 곱하기 2가 돼버리기.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버릴까요? 이렇게 돼버리네. 자 얘 지워지고요. 자 뭐가 돼버리니? 이런 값이 돼버리네. 근데 왠지 없을까? 오마이 어이 잠깐만. 월스했다. 바보 같지? 얘는 좀 더 복잡한데 내가 빼먹었어. 자 얘는 1 마이너스 10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루트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앞에 자 1 돼버리고 루트 1 마이너스 10분의 9의 제곱이지. 자 마이너스 V 곱하기 얘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네.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것 곱하기 자얘 자체 미분하면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나겠지. 곱하기 안에 거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C 제곱분의 2V라는 값이 되거든요. 다시 얘를 미분하고 보여줄게. 헷갈릴지 몰라서 루트 1 마이너스 10분의 9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야.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이 나오지. 그리고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겠지. 그 내부가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C 제곱분의 2V라는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 결과가 여기에 있어.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리고 V제곱 2이 지워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고 얘 이만큼 있으니까 요만큼을 분모로 내려주면 얘는 그만큼 곱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M 곱하기 DT분의 DV 곱하기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2분의 3승분의 자, 요 녀석 곱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플러스 요 녀석들 내려가 버렸고 얘 나머지 것만 해주니까 뭐가 되니? C분의 V의 제곱이 돼버렸네. 따라서 이 힘에 대해서 정리해줬더니 얘는 얼마? 이렇게 돼버리네.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M 곱하기 DT분의 DV라는 값이 얘는 뭐가 돼? 감마 세제곱 M A라는 꼴을 갖게 되는 거지. 쉽게 풀면서 자 그래서 이런 힘을 갖게 되지. 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특히 포텐셜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의 변화를 갖고 오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갖고 오지. 그냥 운동 에너지를 에너지라고 할게. 물체에게 있는 힘만큼 물체는 에너지가 변화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때 1의 값을 살펴보면 1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 인테그럴 f 곱하기 dx라고 쓸 수가 있대.
F 곱하기 dx예요. 자, 이때 얘는 대신 대입해주면 다음과 같이 대입될 수 있겠죠. 자, 얘는 1 마이너스 c분의 2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m 곱하기 dt분의 dv 곱하기 dx인데 얘는 xi에서 xf까지 나와야지. 오케이? 정지 상태에서 x까지라고 하니까 자, 원점 일치에서 x까지 갔다라고 얘기할게. 자, 얘를 일단 변형시켜줘야 돼. 자, 얘는 이렇게 변형시켜줘요. 여기서 규칙이 여기서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m 곱하기 dt분의 dx 곱하기 dv dx와 dv를 자리가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dt분의 dx는 뭐가 되지? 2가 되고 얘는 정지 상태에서 이음의 성형 V가 되는 상태까지 변화됐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쓰게 되지. 자, 빠져나오는 거 다 빼버리고 얘기한다. 빼버리고 그렇구나. 0에서 V까지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M 곱하기 V dV라는 것이 돼. 얘를 치환을 시켜줄 거야. 바로 오늘 볼 때도 치환시켜주는데 1 마이너스 c분의 d의 제곱이라는 값을 u제곱이라고 하죠. u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c제곱분의 2v dv라는 녀석이 u du가 되겠지. 즉 v dv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c제곱 2 지워지고 c제곱 u du가 되버렸어요. 자, 이게 되버렸고요. 적분 구간은 0을 넣으면 1에서 자, V를 넣게 되면 얘는 어디까지 변하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d의 제곱까지 변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들 치환을 시켜주면 다음과 같고 자, 얘는 1에서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d의 제곱까지 자, 분모는 u의 세제곱분의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c제곱 u dv야. 그렇다면 얘는 제곱값이 돼. 밑에 맨 앞에 m자 빼먹었구나. m 앞으로 보내. 자,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m c제곱으로 나타내죠. 자, u 제곱분의 du 적분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u분의 1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1부터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9의 제곱까지 보내주는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쟤는 뭐가 돼?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9의 제곱분의 mc 제곱 마이너스 mc 제곱이 됐다. 얘는 뭐가 돼버리지? 감마 마이너스 1 곱하기 mc 제곱이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운동의 에너지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처음 그렇다면 처음 물체가 가졌던 처음 에너지, 정지 상태에 있던 처음 정지 에너지가 얼마가 되지? mc 제곱이 돼. 그 다음에 속도가 v일 때 에너지는 얼마가 돼? 감마 mc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값들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새로운 정의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자, 다시 적어보면 정지 상태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데 정지 에너지는 흔히 이 제곱이라고 하기에는 mc 제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지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 전체 에너지 0이라고 해야 되겠지.
하지만 곧 얘들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에너지화하여 정지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한편 속력이 V일 때, 자,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가 되겠지. 자, 운동하는 물체 에너지 전체, 이걸 전체 에너지라고 해. 전체 에너지는 E라는 값은 어떻게 써? 감마 MC 제곱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마 MC 제곱.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 전체 에너지 빼기 뭐가 돼? 전체 에너지 빼기 정지 에너지가 제곱일 테니까 이 K라는 값을 E 마이너스 E 제곱가 되어서 얘는 감마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 MC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V라는 녀석이 C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V가 C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다. 여기 것만 외워도 된다는 얘기야. 증명은 안 해도 돼 지금은. 선생님 따라 해주실 수도 있고 지금 안 해주실 수도 있어. 그냥 외우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아 물려원에는.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거는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이건 2학년 때부터 알아야 돼. 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부터는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이 식을 그냥 이거 외울 만한 식들이거든. 이 식을 외우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 자, 하지만 얘 변화 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관계라면 이 K라고 하는 녀석은 자, 얼마가 되지? 감마 대신에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빼기 1 곱하기 MC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건 우리 많이 근사시켰던 근사가 있잖아, 그지?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것은 x가 무지무지 작을 때 1 플러스 nx로 쓸 수 있잖아. 자, 그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돼. 1 마이너스 플러스 c제곱분의 v제곱의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네. 곱하기 mc 제곱이야. 1 지워지고 cc 지워져 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리니? 2분의 1 mv 제곱이 돼버렸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 에너지 꼴이 같구나. 그리고 특별한 값에서는 공전력 값의 결과도 무조건 다 만족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좀 전에 힘도 마찬가지야. 힘도 C가 V가 C에 비해서 무지무지 작다면 얘는 무시할 수 있지. 무시해버리면 M 곱하기 T분의 DV가 되니까 MA 꼴을 갖는다는 것도 역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특수항대성 이론의 에너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게 특수항대성 이론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보고 엄청나게 흐뭇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인슈타인은 대중들한테 상대성 이론을 많이 설명하고 다녔거든?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설명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했을까? 이걸 하면 욕하겠지. 이거 하면 물리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욕할 수도 있어. 왜? 과거에 입학하는 여러분들 이해 못하고 다니는 선배들도 계산을 다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럼 대중들에게 어떤 형태로 설명했냐면 이런 형태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대중에 대한 설명 얘기를 잠깐 한번 설명해보자. 아인슈타인 탄생 100주년이 몇 년 전에 있어? 10여 년 전에 있었지. 그래서 그때 10년 전쯤에 있었구나. 나올 것 같아갖고 엄청나게 해줬는데 올림피아드에 하나도 안 나왔어. 다른 게 나왔어. 엄청나게 쉬운 게 나왔어. 이거 우리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봤던 걸 수도 있어. 어떤 질량이 매우 작은 상자가 있어. 이 상자의 질량은 알았지? N이야. 그럼 상자만의 질량 중심은 어디에 가 있니?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질량 중심이 여기에 있었겠지. 이거는 두 개의 질량 중심이야? 3개의 질량 중심. 이때 자, 이쪽 한편에서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빛을 쏴줍니다.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빛을 쏴줍니다. 그렇다면 이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사용한 빛은 자, 이쪽 방향으로 발사가 된단 말이에요. 발사될 때 진짜 얘도 용량을 갖고 있는 빛도
빛 운동량을 갖고 있대. 어떤 운동량을 갖게 될까? 빛의 운동량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운동량하고 질량의 관계대로를 다음 시간에 새로 설명해 드릴 거야. 자, 전체 에너지의 제곱은 정지 에너지의 제곱 더하기 운동량의 제곱 더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이 전체 에너지야. 근데 빛은 정지 질량이 0이 되거든. 빛은 정지 질량이 0이라서 P라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C분의 2라고 써줄 수가 있어. P가 C분의 2라고 해. 그렇다면 이 운동량 C분의 2라는 운동량으로 발산되겠네. 그런데 전체 운동량이 합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원래 정지 상태에서 0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 운동량이 발생함으로 운동량 보존을 만족하기 위해서 상자가 어떻게 돼야 돼? 뒤로 이동을 해야 돼. 상자가 뒤로 이동을 하게 돼. 자, 얘는 상자는 유사한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빛 발사 후에 상자의 속도를 볼 수 있어. 전에 우리 운동량 조절 할때 상자에다 대포사건 문제하고 똑같이 보이지 않니? 다 역학적 모형으로 바꾸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지난번에 강물처럼. 자, 그래서 빛 발사 후 상자의 속도. 운동량 고지대에서 0이라는 녀석은 자, T, 즉 얘는 C분의 2 마이너스 M2가 되니까 U라는 값이 뭐가 돼? MC분의 2라는 값이 상자의 속력이 되는 거야. 자, 빛이 건너편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빛의 속력 운동 상태 관계없이 항상 뭐라고? C로 달리기 때문에 얘는 L이라는 값을 C라는 속력으로 T 동안 상고가 되겠지. 자, 그래서 T는 얼마가 되니? C분의 L이라고. 자, 이동한 상자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 상자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 상자 이동 거리를 X라고 하면 X는 얼마가 되지? U 곱하기 T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U는 MC분의 2 곱하기 T라는 값은 C분의 L이 되버리니까 얘는 뭐가 되지? MC 제곱분의 2L이 되버려. 자, 이렇게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상한 점이 생기는 거야. 뭐가? 얘는 외력이 작용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 중심이 변할까 안 변할까? 전체 계에 대한 질량 중심이 안 변해야 돼. 그렇다면 상자의 질량 중심은 분명히 움직였잖아. 그치? 그때 이동한 건 누구밖에 없니? 빛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를 질량 중심 위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빛이 질량이 만약에 M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M이었다가 얘가 건너편까지 진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X는 전체 L에 비해서 굉장히 작겠지. 왜? 빛의 속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질량 중심에 대한 식에서 처음 물체가 있는 자, I는 자, 라지 M이 녀석은 0에 위치했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빛에 해당하는 질량이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L에 위치했다라고 하지. 자, 그리고 질량이 라지 M인 녀석이 어디로 이동해서 X만큼 이동했지. 자, 마이너스 X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 MC 제곱분의 2L이라고 했고, 스몰 M인 녀석은 2분의 L인 위치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리 바꾸면서 정리해주면 M 곱하기 MC 제곱분의 2L이라는 값은 M 곱하기 L이 되버리는 거지. 따라서 라지엠 L을 지워줘서 질량에 해당하는 빛의 질량에 해당하는 것은 C제곱분의 2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곧 질량화 될 수 있어서 이는 MC제곱이다라고 써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인슈타인이 대중들한테 설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는 이 방법이 잘 소개가 안 되고 아까 적분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거든. 그래서 아주 쉬운 역학적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는 MC 제곱의 도입 배경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는 MC 제곱에 관한 얘기들 마저 살펴보고 핵 변환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 권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부터 2권도 같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질문 없으면 마치십시다. 아직 안 갈 건데.